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즌3 이후로 시황을 조금 다루지 않은 지 꽤 됐는데 이제 시즌4에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시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유동성 환경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장기 금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벨리 스페이스에서 여기 저희가 벨리 AI 분석팀 요 계정으로 이제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여기 올타임 하이 흐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 요 글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 장기 금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고용에 이은 연준의 세 번째 의무로 시장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면서 동시에 주식 채권 등 증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이 이제 2025년 4분기에 좀 주춤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연준이 꺼낸 카드인 RMP나 SRF가 무엇이고 또 재무부나 연준의 동향, 또 매크로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것들이 각각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말의 상황을 좀 복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겠죠. 역대 최장 기록인 43일 동안 정부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금을 이미 걷어들여 놓고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TGA,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계좌에 무려 1조 달러라는 거액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정부 금고 속에서 빨려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은행의 지준금은 줄어들었고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의 조달 비용이 이제 치솟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주요 자산들의 퍼포먼스가 좀 부진했던 그런 매크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구조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셧다운이 트리거가 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었던 점을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연준이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작년 말까지 3년에 걸쳐서 양적 긴축을 지속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시중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흡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그런 지급준비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됐고 양적 긴축 이전까지 은행들의 지준금이 넘치다 못해 남아도는 그런 풍부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그냥 적당히 충분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준은 왜 이렇게 유동성을 감축했느냐? 그것은 유동성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잉이 되면 자금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코비드 시기를 돌이켜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워낙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실적이 엉망인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간다든지 펀더멘털이 건실하지 못한 그런 잡주들이 IPO를 한다든지 밈 주식이 유행하고 스펙 열풍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자금이 완전히 좀 타이트하게 생산적이지 못한 곳으로 투기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좀 타이트해지면은 가계, 기업, 은행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능한 한 보상이 확실한 곳부터 자금을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장이 느끼는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 체질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준이 이런 부분을 좀 노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의 흐름을 알맞은 정도로 적당히 줄여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셧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경색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장 단기 자금을 빌려 와야 하는 금융 주체들 또는 머니마켓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자금과 레버리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됐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트럼프가 호재를 발표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모습도 나타났죠. 그리고 11월부터는 일부 부실 대출과 사모 부문의 이슈 그게 겹치기도 했고 11월 FOMC 앞두고 연준이 매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AI가 정말 생산성을 개선시켜 주는 게 맞는지 캐펙스 투자가 과도하지 않은지 그런 의구심들이 대두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됐죠. 그렇게 연준의 양적 긴축에 의해서 과거보다 유동성이 좀 절제된 상태에서 셧다운 사태가 중첩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압박이 이제 12월 말 정도에 가해지자 12월 연준은 이제 FOMC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RMP인데요. 이제 RMP는 번역하면은 지준 관리형 채권 매입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들이 들고 있는 단기 채권을 연준이 사주면서 은행의 지준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채권을 사준다는 점에서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여러 곳에서 이미 소개된 것처럼 양적 완화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을 직접 연준이 매입하면서 시장의 장기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매우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RMP는 단기 채권을 사줌으로써 은행 시스템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라서 양적 완화보다는 좀 제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한적인 수단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양적 완화와 비교해서 그런 거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꽤 존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이 다룬 어떤 공개시장 데스크 설문도 하나 있는데, 공개시장 데스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자면 연준과 직접 거래를 하는 기관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프라이머리 딜러부터 대형 자산 운용사나 헤지펀드 같은 곳들이 이런 설문의 대상이 된 그런 설문인데, 이 공개시장 데스크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들은 RMBS에 따라서 12개월 동안 약 2,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연준에 의해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설문 응답자들의 생각이고 연준 내부에서는 이견이 좀 존재하는데요. 유동성을 너무 방만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과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유동성을 풀어둬야 한다는 그런 선제적 대응론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론의 핵심은 이미 연준은 비상시에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SRF 상설 레포 기구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연준의 급전을 빌릴 때 쓰는 비상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2025년 12월 31일 연말에 자금 수요가 좀 몰리자 은행들은 SRF 창구를 통해서 746억 달러를 빌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창구가 있으니까 정은행들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빌려가도록 하면 되지, 지금 왜 굳이 RMBS로 그런 돈을 뿌릴 필요가 있느냐, 시장을 더 방만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게 신중론자들의 입장이죠. 반면에 선제적 대응파는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서 빌려주지 말고 미리미리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단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넉넉히 채워두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유동성 수요가 계절적으로 튀어오르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부랴부랴 다시 대책을 내느니 미리 유동성을 늘려두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이 발작한 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12월 FOMC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목한 타이밍은 지금 12월 말, 1월 말, 그 다음 4월 중하순인데, 특히 4월이 납세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의 유동성이 정부의 TGA 계좌로 빨려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지중금이 다소 빡빡해질 수 있다는 점이 회의록에서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긴 하지만 연준은 일단 후자 선제적 대응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미 RMBS가 시작됐고 이로써 일단 연초의 유동성 환경은 한결 활력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정부 셧다운과 QT 등으로 인한 유동성 긴축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매크로나 산업 이슈들이 겹치면서 작년 말에 시장이 살짝 경색에 빠졌고, 그때 다시 시장의 원기를 불어넣은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RMBS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RMBS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유동성의 완화 여부, 수축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RMBS 대신 앞서 언급한 SRF 창구가 이용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유동성 관련해서 주목할 두 가지 팩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연준이 RMBS로 시장을 구제해 준 것은 어느 정도 재무부와 보조를 맞추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연준과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공조하겠다는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또 현재 파월은 임기 말까지 그렇게 백악관과 좀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보를 취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연준이든 재무부든 미국 경제의 유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목표나 이해관계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파월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 RMBS가 단행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RMBS를 통해서 연준은 어떤 식으로 재무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으로 인해서 재무부의 TGA 잔고로 시장의 유동성을 한껏 빨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 긴장이 나타났고, 이때 연준이 타이밍 맞게 RMBS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무부가 국가 재정 필요에 의해서 TGA 잔고 규모를 키우면은 그럴 때마다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연준이 알맞게 RMBS 규모를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정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런 RMBS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무부와 연준이 함께 장기 금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MBS는 양적 완화와 달리 주로 단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현재 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장기채가 아닌 주로 단기채를 찍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채 공급이 안정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치솟을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죠. 대신에 단기채를 많이 찍으니까 단기채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는데, 이 물량을 이제 연준이 RMBS로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순화하자면은 재무부가 채권을 찍어내서 시장에 던질 때 연준이 RMBS를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채권을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 감소에 시달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채 위주로 재무부의 공급과 연준의 수요라는 체인이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기채는 안정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공조가 노리는 목표는 단 하나, 장기금리의 상방 억제 라고 보고요. 재무부,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막대한 빚을 내면서도 장기 금리가 폭등하지 않게 관리하겠다,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재무부와 연준의 공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리는 결국은 성장과 물가라는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가 급격하게 불이 붙는다든지 혹은 반대로 고용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침체 무드로 진입하게 되면 재무부와 연준이 목표하는 범위 바깥으로 장기금리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고용시장도 인플레도 아주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용시장의 경우 채용도 많지 않지만 해고도 많지 않은 저채용 저해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11월에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또 12월 들어서는 연말 소비 시즌 효과가 또 경기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기 요인들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실제 체력이 차츰 드러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마침 이제 오늘 밤에 이 영상 찍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죠. 그다음 물가의 경우 연준은 이번 1분기가 관세발 인플레 압력이 피크를 찍을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준이 12월 FOMC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관세발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고 이번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안정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물가보다 고용시장 쪽의 리스크를 좀 더 신경 쓸 시점이다. 그래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생각이 맞다면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물가나 고용이 장기 금리를 극단적으로 자극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성장 측면의 경우에 연준은 지금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세는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그에 따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경제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경기가 소수의 고소득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냥 마냥 장밋빛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의 해고가 급증할 경우에는 연준이 좀 더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현재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정치들이 있지만 정책금리보단 좀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특히 연준 이사이자 차기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한 50에서 100bp 정도 높은 것 같다고 추정했는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성장과 물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포인트라면은 이제 AI인데요. 만약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좀 빠르게 가시화될 경우에는 성장은 가속되면서 물가는 억제되는 이상적인 흐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그런 AI의 성장성 향상 내러티브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내러티브대로 흘러갈 경우에 연준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결 수월한 국면이 펼쳐지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건 정치가 되겠죠.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연준에 줄곧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해왔고, 곧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당장은 헤셋과 워시가 좀 경합한 와중에 월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3자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말에는 백악관 관료로 들어가 있는 헤셋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연준이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해서 더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또 강해졌습니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워시가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TBAC 재무부 국채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헤셋의 지명에 난세를 좀 표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무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월가의 큰 손들이 헤셋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헤셋이 트럼프의 입김에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인플레가 채권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채권 시장 외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플레이어라면 지역 여는 총재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FOMC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지역 연은 총재들의 경우에는 좀 매파 성향이 많은 편이라서 금리 인하에 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의식해서 베센트는 최근 지역 연은 총재로 지명되려면은 최소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 연은 총재 선발에 좀 백악관이 입김을 가하겠다, 완화적인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와 얼마나 가까운 인사일지, 또 연준 내부에서 트럼프 입장을 대변하는 완화적인 쪽과 인플레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파적인 쪽 사이의 그런 줄다리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연준과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지, 이런 통화 정책을 둘러싼 플레이어들의 역학을 이제 올해 시황을 얘기하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 주안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황에 복귀하면서 개괄적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연준의 RMP와 SRF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또 고용시장이 급격히 경색되지 않는지, 또 AI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지, 또 차기 연준 의장은 누가 될 것이며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채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1월 말과 4월 세금 시즌에 그런 유동성 환경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벨리 AI에서는 벨리 폴스라는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흔히 아시는 폴리마켓처럼 매크로 경제나 지정학 이벤트, 또 기업의 실적 같은 토픽의 확률을 예측한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폴리마켓과 달리 이제 실제 현금을 매매하진 않고요. 벨리 유저들이 이제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문항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 1월에 4% 아래로 내려갈지입니다. 이 10년물이 보시면 이렇게 벨리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이 표시되고 있고요. 아래 이벤트 브리핑에서는 장기채 금리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최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와 아니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주요 근거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저희 벨리 유저분들이 이 예측에 참여하시면서 나름대로 예측에 대한 근거들을 이렇게 작성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글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만 보셔도 사실 자연스럽게 시장을 전망하는 시야가 좀 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뤘던 트럼프나 연준,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올해 말에 있을 중간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